자, 11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토기를 사용하던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늬가 없고 밑바닥이 평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으로 젓갈색을 띤 토기이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무늬가 없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무늬가 없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민무늬 토기. 자, 민무늬 토기다. 그리고 화분형과 팽이형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그냥 무늬 없고 바닥 평평한 게 있고 바닥이 약간은 팽이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토기들이 있다. 그래서 요 민무늬 토기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요 민무늬 토기 안에는 팽이형 토기도 있고요. 이게 그냥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 중에서는 팽이형 토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송국리형 토기라든가 공기리형 토기라든가 그리고 사실 미송리식 토기도 우리는 따로 배우지만 미송리식 토기도 결국엔 무늬가 없잖아요. 민무늬 토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도 사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구나.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생긴 모양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젓갈색을 띤 토기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민무늬 토기고 자, 그럼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토기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청동기 시대 거 골라봅시다. 1번. 초가집 형태의 반움집과 통나무를 이용해서 쌓아올린 귀틀집이 등장했다. 자, 반움집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토실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반움집 같은 경우는 마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귀틀집이라고 하면 귀틀집은 초가집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틀집이 발전해가지고 초가집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귀틀집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통나무를 통나무 그리고 이제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를 계속 올려 쌓아 올리는 식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원래 귀틀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다가 초가를 얹으면 초가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귀틀집은 초가집의 전신, 초가집의 전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주거 형태가 등장하는 건 뭐 우리 마안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철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넓적한 나무 널로 사각형 벽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을 만들었다. 자, 보시면은 나무로 널빤지 같은 걸 만든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만약에 재질이 돌이야. 그럼 돌널무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나무로 만들면 그게 널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널무덤이다라고 하면 이건 청동기지만 널무덤, 그냥 널무덤이라는 건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요거는 언제예요? 철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철기를 말하는 거죠. 그쵸? 나무널이라고 했으니까 철기구나. 자, 그 다음에 돌도끼, 바퀴날도끼, 그리고 홈자귀, 괭이, 반달돌칼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자, 거기 보시면은 바퀴날도끼, 홈자귀, 그리고 반달돌칼 이런 어떤 도구에서 우리는 청동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거 안 보더라도 반달돌칼이 있으니까 그냥 청동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반달돌칼 또는 바퀴날도끼, 홈자귀 등등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제 농기구는 없으니까 그 대신 간섭기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게 다 간섭기로 만들어진 농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청동기.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4번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은 다른 시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부족을 형성해갔다. 혈연 바탕으로 한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 그러니까 시족사회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부족사회도 등장한다. 그리고 이 C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C족사회가 부족사회로 성장하는 데는 조계혼의 풍습을 또 가지고 있죠. 조계혼을 통해서 다른 C족과 결혼하게 되면 부족사회가 된다. 자, 그러면 C족사회, 부족사회가 등장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왕의 재위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사방에 우역을 처음으로 설치했고 담당관에게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했다. 자, 우역 설치. 자, 우역이라고 하는 건 약 정확한 건 아니지만 30리 정도마다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렇게 이제 중간에 쉬어갈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운송하는데 중간 이제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을 우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관도가 수리됐다고 했죠. 관도가 수리됐다는 건 도로망이 정비됐다고 보시면 돼요. 도로망이 쭉 정비가 됐고 거기에 우역이 설치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월성 수리, 이거는 뭐 우리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역 설치 그리고 관도 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왕의 다른 업적들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시장을 최초로 설치했죠. 시장이 최초로 설치가 됐다. 이때 시장의 이름이 이제 시사예요. 시사. 자, 그리고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죠. 백제와. 그래서 백제와 결혼동맹. 자, 이때 누구랑 결혼동맹을 체결하냐면 백제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죠. 백제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육부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왜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신라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육부의 행정체제 정비. 육부의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자, 그러면 이런 업적을 가진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소지. 예. 소지 마립간. 소지왕. 소지 마립간. 소지면은 그러니까 5세기 후반? 네, 5세기 말쯤 되겠죠. 시기로 하면은, 왜냐면 동성왕이 5세기 말이니까 같은 시기니까 5세기 말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찾으면 돼요. 자, 그럼 1번 사로 등으로 사용됐던 국명을 신라로 정했다. 자,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다고요? 지증왕이겠죠. 6세기 신라 지증왕. 2번 왕경인 경주에 처음으로 시사라는 시장을 설치했다. 맞아요. 최초의 시장 설치. 이게 바로 소지 마립간. 자, 그 다음에 3번 수도의 방리명을 확정했다. 방리명은 뭐냐면 방과 리마다 이름을 정했다는 거니까 지역의 정비, 지역의 뭐 명칭 정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비 마립간이에요. 자비 마립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4번 여성 중심으로 원화를 폐지하고, 여성 중심의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진흥왕. 6세기 진흥왕.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다음과 관련된 시기의 정치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영랑 6년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여 항복을 받고 58성 700촌을 획득하였다. 영락 10년 왕이 군사 5만을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무찔러 신라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뭐 영락이라는 연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광개토대왕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주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까지 시기로 하면은 이렇게. 자, 그리고 요동과 만주를 비롯한 넓은 영토를 차지했으며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는데, 첫 번째 백제를 토벌하여 항복을 받고 58성 700촌을 획득하였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관미성을 비롯한 요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을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무찔러 신라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광개토 대왕일 때 이제 나머지 나라들의 왕. 백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을 당한 거잖아요. 이때 왕이 우리 잘 나오진 않지만 아신왕이라고 하는 왕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백제는 아신왕이었구나. 4세기 말 그때.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사료에 보면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무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신라는 어느 왕이었어요? 신라는 뇌물마립간, 뇌물왕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왕으로 따지자면 이제 백제는 아신왕이었고 그 다음에 신라는 뇌물왕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볼게요. 부여를 복속하여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자, 부여를 복속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한 건 문자왕. 문자왕이면 언제냐면 장수왕 다음이니까 5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5세기 말.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건 바로 문자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신라에서는 김씨에 의한 왕위 세수권이 확립되고 마리간의 칭호가 사용되었다. 자, 니은이 누구냐면 요게 뇌물. 네, 뇌물왕. 자, 그럼 뇌물왕이면은 이제 여기 니은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볼까요?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전기가야 연맹 해체되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료. 두 번째 요 제시문의 결과 전기가야 연맹 해체. 금강가야 쇠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디귿이 요 시기가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백제에서는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마련하였다. 자, 백제에서 율령 반포 공복 제정은 고이왕. 자, 그러면 고이왕은 몇 세기냐면 3세기.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는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되겠죠? 니은, 디귿은 3번. 네, 3번.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봅시다.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가를 없애고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를 없앴냐? 바로 노급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경덕왕 16년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가를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즉 관료전을 폐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 노급을 주었다. 그래서 신문왕 때는 혁파, 경덕왕 때는 부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소성왕 원년 3월에 청주 건호현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 여기서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청, 왜 국학이라는 게 여기서는 국학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관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청, 학교에도 노급을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4는 노급. 자, 그러면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 첫째, 조세를 수취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세 수취. 자, 그럼 조세를 수취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수조권이라고 하잖아. 수조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주는 거야? 수조권을 주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세수취라고 하지만 이거 수조권을 말하는구나.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세나 공납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세금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조권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수조권이라는 건 조세나 공납까지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역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급을 줬다. 그럼 여기서는 조세, 공납, 역을 다 수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넓게 본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노급. 자, 그리고 노급은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냐?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귀족 관료 또는 관료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귀족 관료이거나 또는 관료 귀족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골인데 공무원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진골 귀족인데 공무원이야. 그러면 공무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니까 노급을 주는 거고, 여기서 노동력 징발까지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노급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노급을 폐지한 게 어느 왕이냐? 신문왕. 그 다음에
노급이 부활된 건 어느 왕이냐? 경덕왕.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누구한테 주는 거냐? 귀족 관료, 관료 귀족. 그 다음에 조세 수치, 노동력 징발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1번. 자, 일정 지역의 토지의 수조권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준 것이다. 맞아요. 수조권을 준 거다. 맞지? 그리고 녹읍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녹이 뭐냐? 녹. 월급. 녹봉할 때 그 녹자예요. 그럼 월급이란 뜻이고. 읍은 뭐겠어? 지역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토지 말하자면 토지를 주는데 그게 녹이야. 녹이 월급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지급하는 거구나. 거기에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월급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정 지역의 토지의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군사적인 전공을 세운 대가로 지급했던 토지이다. 그러니까 군공을 세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공신에게, 공신이나 아니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다?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시급, 식급. 네, 식읍이죠. 자,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는 거거든요. 왕족이거나 공신에게 주는 거니까 여기서 2번 군공, 공을 세운,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뭘 줘? 시급. 자, 그 다음에 3번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백성에게 지급되었다. 백성에게 지급된 거는 정전. 성덕왕, 정전.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 무신직관계의 최충원이 왕에게 하사받았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뭐 공신이라고 뭐 보자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급. 4번도 시급인데 자,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시급과 노급은 역할은 똑같아. 받는 대상만 달라요. 그래서 노급은 진골귀족이고 그 다음에 왕족이나 공신은 시급이고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한번 볼까요? 이 노급은 언제 없어졌어요? 노급은 언제 사라졌냐? 고려 초, 고려 태조. 네, 맞아요. 그래서 고려 태조 때 사라졌고. 자, 그 다음에 시급은 언제까지 사라졌냐? 언제까지 있었냐? 조선 초. 네, 조선 한 세조 정도까지. 조선 초라고 쓸게요. 조선 초까지. 그래서 고려시대도 있었다. 그러면 고려시대도 여러 명에게 줬다? 그럼 시급이겠지. 그쵸?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누구 나왔니? 최충원이 왕에게 진주 지역 전체를 시급으로 받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경순왕 김부가 나중에 고려 태조에게 귀의하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받았고. 그래서 이제 또는 뭐 견원도 고려 초의 인물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급을 받기도 했었어요. 고려시대 초까지, 고려 초죠. 고려 초까지 그런 식으로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시급이라는 건 고려시대 내내 있었고, 아니에요. 제가 금방 시급이라고 했죠? 시급으로 받았다. 그리고 조선 초까지 받았다는 거. 언제 사라졌는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 체크. 자, 이제 5번 봅시다. 너무 빨리 풀고 있나, 우리? 좀 천천히 풀어야 되나? 으이구. 이제 6월이에요. 시험이 한 2주 남았죠, 이제? 그치, 한 2주 조금 더 남았나? 6월이네요. 올해 절반이 갔다는 게 좀 그렇지 않니? 그렇게 따지면 올해 절반이 거의 가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아직 이제 시험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1년 마감이 안 된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1년으로 따지면 절반이 된 거야 벌써. 6월이야. 그러니까 알차게 보내야지. 근데 이미 코로나로 낭비해버려가지고. 그치, 이미 한 2년을 낭비했더니. 자, 어쨌든 이제 뭐 선거도 끝나고 이제 뭐 시험밖에 안 남았네. 이제 여러분한테는 시험밖에. 자, 봅시다. 5번. 고려시대 각 왕들의 재위 시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계위 시간이라고 썼네. 기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1번. 현종은 법상종의 본찰인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현종 때 현화사가 창건됐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종은 남경계창 도감을 두어 궁궐을 세웠으며 서경에 기자사를 세웠다. 자, 봅시다.
일단 현종 때 현화사 맞고요. 현종의 업적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현종 같은 경우는 거란에 2차, 3차 침입이 다 있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뭐 칠대실록이라든가 이런 책도 편찬이 됐었고 그리고 현종 같은 경우는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사람이기도 한다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종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숙종 때는 김희재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제 이거랑 좀 비교할 것이 제가 그냥 밑에다 쓸게요. 자, 문종 때 원래 문종이 더 먼저인데 당연히 문종이 먼저인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문종 때 남경을 설치했고 자, 문종 때는 남경을 설치했고 숙종 때는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했고 이거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문종이 먼저예요. 문종이 먼저라는 거라면 11대 하고 여기가 숙종이 몇 대더라? 한 13대? 14대? 잘 모르겠네. 그 즈음이야 아무튼. 자, 그래서 문종 때는 남경 설치, 숙종 때는 남경 개창도감 설치. 남경 개창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남경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문종 때 남경을 설치했지만 남경이 사실 금방 또 폐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대로 개발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고 그 다음에 평양의 기자사가 뭐냐면 사당,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자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자, 그래서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웠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종 시기에 공음전이 지급되었고 녹봉이 지급되었다. 자, 문종 때 전시과 중에서 무슨 전시과가 실시가 되냐면 경정전시과. 자, 문종 때 경정전시과가 실시가 되죠. 이 경정전시과에서 공음전, 별사전, 무산계 전시, 이 무산계 전시에 외역전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외역전이나 이런 것들도. 자, 지급. 그러니까 공음전이 지급되었다. 경정전시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녹봉이 지급이 돼요. 녹봉이 이때부터 정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녹봉 지급이라고 해도 되고 정비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문종 때 경정전시가가 실시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아, 이때 공음전이 지급됐구나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광종은 문상계와 무상계를 도입해서 중앙의 관계를 정비하였다. 자, 문상계와 무상계를 정비한 건 성종.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 나온 김에 또 이거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문상계는 뭐고 무상계는 뭐냐.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문상계라고 하는 건 문관과 문반과 무반을 다 말하는 거고요. 문관직, 무관직 다 말하는 거고 자, 무상계라고 하는 건 자, 향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진의 추장, 탐라의 왕조, 그 다음에 뭐 노병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한 그래서 무산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외직 같은 그런 딱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죠. 약간 그렇게 지방직 비슷하게 여기는 약간 중앙에서 문무반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문상계와 무상계를 도입했던 건 성종 때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밑주신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들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병력이 많은 것만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을 떼어준다면 이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성상께서는 수도로 돌아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적과 한번 담판을 하게 한 후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네는 고려한테 너네는 신라 땅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고구려 땅이 사실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준다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땅을 떼어달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야.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할지론이라고 그래요. 땅을 떼달라. 그럼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이 땅을 떼줘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떼주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싸워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처럼 단판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판을 지으러 가잖아. 근데 그게 또 성공하잖아. 근데 그게 바로 서희의 단판.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그럼 서희가 누구랑 단판을 지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서희가 누구랑 단판을 지었냐면 거란. 그래서 여기서는 거란이구나. 그래서 6번에 그들은 거란이다. 자, 거란은 일단 요 나라를 건국했죠. 요 나라를 건국을 했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할지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서희의 단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거란.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해를 멸망시켰으며 송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자, 발해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 이게 바로 거란이죠. 그래서 발해는 거란에게 92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금을 건국한 후에 고려에 군신관계를 맺자고 압력을 가해왔다. 자, 금을 건국했다. 그러면 누구? 여진이죠, 여진. 여진은 금 건국, 그 다음에 요 멸망, 송 멸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이거는 여진이다. 자, 여진은 금나라를 세웠고, 요 나라가 거란이잖아요. 거란이 세운 요 나라를 멸망시켰고, 여기서 송을 멸망시켰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 시대를 열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송나라가 내려가기 전에 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망하고 쫓겨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다. 알겠죠? 사실은 남송 시대를 새로 연 거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틀린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요 멸망, 그러니까 거란 멸망, 송 멸망 해도 이거는 금나라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금 멸망은 계속 이제 멸망만 한번 찾아보는 거야? 발해 멸망, 그 다음에 요나라 멸망. 그러면 금나라를 멸망시키면 누굴까요? 이건 몽골이겠지. 이건 몽골이지. 금나라를 멸망시킨 건 몽골이죠. 그리고 거란의 반란군을 쫓아서 우리나라 이제 강동성까지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처음 만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금을 멸망시켰다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몽골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번 제시문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시문 봅시다. 자, 천령이를 설치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했다. 자, 명나라가 등장을 하고 나서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던 게 천령이고, 자, 그러면 이 천령이 설치를 요구하자 고려가 취한 정책은 뭐예요? 고려가 어떤 거를 뭘 계획했냐?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령이를 설치한 것에 대한 천령이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일단 여기는 명나라고, 명나라가 천령위 설치를 요구하자 이것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요동정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요동정벌 계획을 이성계가 반대한 게 사불가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이거는 언제일까요? 어느 왕일까요?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요구해가지고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고 이성계가 반대하고 했던 그 시기.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이야? 우왕 때. 우왕 때. 알겠죠? 우왕 때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강동의 역. 강동의 역이라는 게 몽골과의 첫 접촉이에요. 첫 만남. 자, 강동의 역 이후에 고려와 형제 맹약을 체결했고 무리한 조공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쳐들어오게 되고, 이런 게 바로 4번은 몽골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설명할 때 이게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고려의 대외관계 한번 살펴봤고요. 자, 7번 볼게요. 자, 고려시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적의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였고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 일단 출생순으로 호적의 기록. 출생순으로 호적의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호주가 되기도 한다. 네, 고려시대 맞는 설명이죠. 자, 두 번째, 혼인 후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제도가 정착되었다.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혼인의 어떤 원칙? 자,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귀 여가혼의 제도를 가지고 있죠. 남귀 여가혼. 자,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 이게 이제 결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남귀 여가혼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대리사회제라고 볼 수 있고 서류부가혼이라고도 하거든요. 서류부가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같은 뜻이거든요. 남귀 여가혼이나 서류부가혼이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고려라고 제가 썼지만 실제로는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여기 남귀 여가혼이.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이게 이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 살아버리는, 그게 바로 친형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고려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가 남귀 여가혼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친형제도. 친형제도라는 건 남자랑 여자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남자가 왜 가마를 타고 가든 뭐 말을 타고 가든 남자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 남자 집으로 가. 아니, 여자 집으로 가. 그래서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해.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 뭐 첫날 밤을 보내든 뭐 아무튼 하룻밤을 자고 여자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와. 그럼 이제 결혼이 끝나는데, 그렇게 여자가 시댁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여자는 평생 한 번 친정집에 방문하기도 어려운, 네, 완전히 이제 시댁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형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출가 외인? 약간 이런 표현? 그게 바로 친형제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구분을 해놓으시면 돼요. 남귀 여가혼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그리고 친형제도는 조선 후기. 예, 그거를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예, 여기는 2번은 틀린 설명이고, 3번.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사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 윤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윤회봉사. 자, 여기서 윤회라고 하는 건 돌아가면서 아들, 딸과 교대로, 이런 뜻이에요. 윤회라고 하는 건 아들, 딸이 교대로, 이런 뜻이고. 자,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럼 외손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외손봉사라고 하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윤회봉사 또는 뭐 외손봉사 다 가능한데, 자,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럼 양자를 드려야 되냐? 그 얘기잖아요. 양자를 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렇게 외손주도 제사 지낼 수 있고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내고,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딸이 없으면 외손이 지내고, 외손자들이 지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사위나 외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에게까지 혜택을 입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혜택이든 간에, 특히 뭐 음서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사위나 외손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공을 세우면 자기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에게도 포상이 내려진다는 거. 그리고 장례의 어떤 절차라든가 의례에 있어서도 자기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의 의식도 비슷하다. 네. 그래서 별다른 차별이 없고, 심지어는 사위나 외손주가, 사위가 이 처가의 호적에 입적돼서 아예 그런 식으로 기록이, 물론 기록은 다 돼요. 돼서 이제 아예 처가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규보 같은 경우도 사료에 남아있는데, 이규보가 자기 장인 돌아가셨을 때 막 울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장인이 사망했을 뿐인데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거의 뭐 그냥 친부모나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8번 볼게요. 자, 8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사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한 두어 줄 읽으면 알지 않아요? 아, 이 누구구나. 이제 아마 알 거예요. 봅시다.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으로 바뀌었다, 변했다, 이 말 변질됐다 이런 뜻이겠죠. 자,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는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자,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했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맺자. 자, 거기 보시면 한 10여인과 뭘 약속했냐면 산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맺자. 여기서 말하는 모임을 맺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결사운동이 되겠죠. 모임, 맺자. 이게 이제 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고려시대에 양대 결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결사 두 개가 되게 유명하다 이 말이죠. 하나는 수선사 결사. 자, 수선사 결사는 송광사에서 순천 송광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진우리. 자, 그 다음에 요 진우리 수선사 결사에서는 뭘 강조했었냐면 선수행, 독경, 노동을 강조하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사는 백년결사 또는 백년사결사라고 해도 상관없죠. 백년결사 또는 백년사결사. 강진의 만덕사. 강진의 만덕사에서 바탕을 두고 있고 만덕사. 자, 그리고 요새. 자, 그 다음에 요새가 강조했던 건 법화신앙이죠.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을 주장했었다. 이게 바로 양대 결사 운동이죠. 그래서 진울 아니면 요새.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당연히 진울이죠. 여기에서 뭐 이 제시문 보면 아실 거고 지금 원래는 출처가 써 있어야 되는데 출처가 하나 더 써 있으면 더 정확하죠. 뭐 건수정의 결사문이라든가 출처가 써 있으면 더 정확할 텐데 출처가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묘종을 설법하기를 좋아하였고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묘종? 이건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강의하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현도량이라는 건 보현보살을 모시는 그런 사찰 또는 뭐 절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묘종과 보현도살이 언급된다. 보현도량이 언급된다. 그러면 아, 요새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하는 등 교단 정비를 위해 노력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보우. 자, 보우는 임재종 도입. 임재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중국에서 도입해서 우리나라 전통불교를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했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지만 잘 되진 않았고, 그 다음에 구산의 통합을, 구산선문이라는 건 선종의 종파잖아요. 선종의 종파인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려 말 시기에 충무광 공민왕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말에 보우라는 승려. 자, 3번 화엄교학의 고승으로 성상융회 사상을 제시하였다. 자, 성상융회 사상 나오면 균형. 여기서 성상융회, 성상융회. 그 다음에 성송무에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게 뭐냐면 교종을 통합을 할 건데 원래 고려 초에는 이렇게 교종대로 선종대로 통합운동이 잘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종을 통합을 할 건데 이때 화엄종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법상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엄종을 뜻하는 성, 그리고 법상종을 뜻하는 상, 요거를 이제 통합을 하자. 뭐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교종 통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상종. 자, 화엄종을 바탕으로 법상종을 통합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성상융회, 성송무회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균현은 언제쯤 사람이냐면
광종. 그래서 규녀 설명하면서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귀법사를 창건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귀법사를 창건했다 하면 아, 규녀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의 쌍수를 강조하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자, 정의 쌍수. 일단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진울인데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고 그리고 조계종이라는 건 이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죠. 그리고 이 조계종의 수행 방식으로 강조했던 게 정해, 쌍수.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리고 도노, 점수. 도노는 문두 깨달음. 그래서 깨달은 후에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진울, 수선사결사, 그리고 조계종,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지만 누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키워드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아, 이건 진울과 관련된 거구나. 아, 이거는 요새구나. 이건 보우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지금부터는 이제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 자, 9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뭐? 네, 정답은 4번. 자, 9번 봅시다. 담비주신 인물이 주장한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곳은 정암 선생이 귀양살이를 하던 집이고 또 생을 마친 곳이다. 지난 김효년은 지금으로부터 149년이나 됐는데 학사대부는 그 학문을 사모하고 백성은 그 혜택을 생각하되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 잊지 못하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숙연히 공경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이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겠는가. 송자대전. 자, 여기서 송자가 누구냐? 송시열. 그러니까 149년 전에 우리 정암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선 후기 송시열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 회고라고 해야 돼? 뭐 칭송이라고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암 선생 하면은 거기 보시면 김효년에 뭐 사건이 나왔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암은 조광조. 네. 이 조광조의 후가 정암이거든요. 정암, 조광조. 그래서 정암. 그리고 김효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김효사화. 자, 그러면은 이 김효사화는 어느 왕 때 있었어요? 어느 왕? 네, 중종. 김효사화는 중종 때 있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쵸? 조광조의 개혁 정치 한번 쭉 봅시다. 자, 일단 조광조 같은 경우는 향약을 보급, 경연, 강조, 경연을 강화하자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가래를 보급하자. 소학과 주자가래를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자 현령과를 실시하자. 그 다음에 도교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하자. 소격서 폐지. 자, 그리고 위훈삭제. 중종반정 과정에서 잘못된 공훈을 받은 사람들의 공훈을 깎아버리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 이런 것 등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인물이 주장한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교를 주관하던 소격서와 기신제 불교 관련 행사를 폐지했다. 맞아요. 소격서 폐지. 두 번째, 중종반정 때의 훈구공신들의 훈록을 깎을 것을 주장했다.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위훈삭제. 그래서 아까 뭐였었니? 소격서 폐지가 1번, 위훈삭제가 2번. 이렇게 지금 여기 제시문에 나오네요. 3번, 천거에 의한 인재등용 방법으로 현량과 실시를 주장을 하게 되죠. 3번 맞고요. 자, 4번, 이조전랑의 자대권과 통천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이거는 뭐 이조전랑의 권한을 언제 폐지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조전랑의 권한이 폐지된 건 언제죠? 영조. 영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9번은 4번. 9번의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봅시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통신사. 자, 통신사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다가 다시 국교를 이제 체결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한 거를 통신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일단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 파견이 됐고, 이 12회 중에서 3번, 앞에 3번은, 앞에 3회는 회답 겸 쇠환사라고 그래요. 이 회답 겸 쇠환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명대사가 왜 국교를 체결한 뒤에 뭐라고 해야 돼? 사절단으로 파견돼서 포로를 막 몇천 명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포로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조금 더 역할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답 겸 쇠환사라는 이름으로 데려왔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막부의 요청이 있었죠. 일본 막부가 요청을 해서 갔다 왔고, 그리고 비정기적 사절단. 자, 그 다음에 외교문서인 서계라는 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외교사절단이자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문화도 전해주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외교사절단이자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영향? 자, 영향이라고 한다면 18세기에 일본 내의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너무나 우리나라 문화만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성향을 드러내니까 일본 내에서의 반성이 일어나서 우리도 우리 학문을 연구하자. 그래서 일본의 학문을 연구하자는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통신사고, 자,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첫 번째 지문이 제일 헷갈리지 않았을까, 1번 지문이 제일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조선 통신사라고 하는 게 그럼 조선 후기에만 파견된 거냐? 아니고 조선 전기의 태종 때부터도 파견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주로 배우는 건 조선 후기의 통신사를 배우는 거지만 그 전에도 간간히 일본의 사절단이 파견되기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1번 통신사는 조선 전기에도 8회 파견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태종에서부터 선조 때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일본의 사절단이 통신사라는 이름을 달고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맞아요. 2번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국왕사의 상경도 허용되었으며 사신유숙소로 동평관이 유지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게 됐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607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과 선조 말기에 다시 국교를 맺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사절단이 오잖아요. 이제 국왕사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사절단이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서울까지 오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부산에 머물다 가게 할 거냐.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부산에만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 경로가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로랑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절단이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익혀둔 거야. 그래서 서울까지 쳐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국왕사의 상경이 허용된 게 아니고 상경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산에만 머물러라.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외관에만 머물러라. 부산에만 머물러라. 그래서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혹시 그게 침략로가 될까 봐. 알겠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상경이 허용됐냐? 아니, 안 됐어요.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거기만 틀렸어. 그 다음에 동평관은 뭐냐? 동평관. 자, 동평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야지. 태평관, 동평관, 북평관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 사신유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신유숙소. 자, 그러면 사신유숙소가 뭐냐면 외국에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고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소예요. 그래서 외국 사신이 오면 먹고 자고 하는 그게 이제 유숙소야.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호텔이나 영빈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청와대도 영빈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연회 같은 거 열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름이 다른 건 나라별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태평관은 명나라 사신의 유숙소, 명사신 유숙소. 그 다음에 동평관은 일본 사신 유숙소, 북평관은 여진 사신 유숙소. 그리고 이게 다 어디 있었냐?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쉽게 말하면 사절단이 서울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서울에 왔을 때 명나라 사신을 여기서 먹고 자고 해. 그게 태평관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숙소야. 그래서 북평관은 여진. 그래서 서울에 사대문 안에 이렇게 사절단들이 오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아까 뭐였어? 사신 유숙소로 동평관이 유지되었다? 네, 동평관 있긴 있었죠. 당연히. 유지는 됐는데 어쨌든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사절단이 파견되면 못 오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서울에 올 일도 있긴 있겠지 당연히. 아예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서울까지 오지 마라. 초기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국교를 재개했을 때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경이 허용되었다. 허용이 틀린 거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볼게요. 임진왜란 이후의 3회까지는 회답 겸 쇠환사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었다. 네, 왜냐면 이제 전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포로도 송환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부제를 달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유한은 사람 이름.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조선통신사 일행으로 파견되었다가 겪은 내용을 해유록이라는 책으로 기록했다? 맞아요. 숙종 때 쓴 거예요. 숙종 때.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어. 기록문 같은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 신유한 사람 이름이고 시험에 뭐 아주 많이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네, 거의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책이 있었다고? 있었어.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0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